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어, 참 제가 처음에 교수님하고 약속할 때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게, 어, 선거, 선거도 겪었고, 또 어제가 4월 16일이어가지고, 그 기자들이 대표적인 그 기레기라는 호칭을 얻게 된 그 사건이 있었던 날이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얘기해도 참 욕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되게, 아,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굉장히 지금도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나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얘기를 할까 처음에 이제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아니면은 그냥 저 개인적인 그냥 기자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어떤 일종의 뭐 간증이랄까 이런 걸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 두 가지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최종훈 교수님께서 제목을 저널리즘의 윤리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이렇게 좀 감동적인 간증 이런 것보다는 그냥 기자로서 겪는 뭐 아까 교수님께서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고민이라면 고민이고 또 뭐 핑계라면 핑계고 이런 거 위주로 아마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언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현안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좀 더 좀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기도 하지만은 여기가 데카메론이긴 하지만 이 숲속에서 이 우리끼리 은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뭐 교수님과 친구인 사람들은 뭐 누구나 지금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좀 언론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속 시원하게 다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 생각들, 고민들 좀 솔직하게, 가능하면 좀 솔직하게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앞서 이 자리에서 강의하신 분들이 아주 훌륭하게 또 수준 높은 강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비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많은 분들이 널리 공감을 하기는 좀 힘들 거고, 또 합의하기도 힘들 거고, 또 사실 제가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냥 오늘 제목대로 한 명의 기자로서 이 시대를 겪어가면서 생각한 것들, 고민하는 것들 좀 두서없지만은 여러분들과 나누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는 일이 네이버 신문 보기에 먼저 들어갑니다. 신문 기자도 신문부터 보는 게 아니고 네이버부터 보는데요. 거기 가면 이제 종합일간지에 신문 편집이 일면부터 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문들이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신문을 만들었는지 거기 들어가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쭉 이제 신문들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하는 일이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오늘은 어떤 이슈를 이야기하는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살펴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에 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취재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취재처나 자기들 이 관련된 이슈들 사람들하고 연락하고 확인하면서 새로운 소식이 뭐가 있는지 찾게 되고요. 데스크들은 이제 기자들이 올리는 보고라든지 또 데스크 나름대로 이제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지고 다음 날에 지면을 구상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루가 시작될 때부터 굉장히 숨가쁘다기보다 이제 바쁘게 시작되고요. 그렇게 시작되면은 이제 마감 시간까지 그냥 뭐 거의 정신없이 그냥 하루가 흘러가게 됩니다. 매일매일 기자들이 이렇게 살거든요. 저는 지금은 사실 지면 취재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어가지고 지면을 담당할 때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도 있는데 사실 기자들은 매일매일 이렇게 하루 단위로 살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에는 둔감할 때가 많습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발밑에 있는 이제 조개를 줍다 보면은
밀물이 몰려오는 걸 못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기자들의 상황이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하고 또 매일매일 진짜 뭐 숨가쁘게 지나가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일을 그르치거나 또 욕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늘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그런 기자들의 처지를 조금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 조금은 뭐 언론의 개혁이라든지 언론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기자로서 왜 이렇게 기자들이 많이 욕을 먹고 있는가 하는 원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방어적으로 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그 아침에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나 페북이나 이렇게 살펴보면은 온라인에 뜬 기사를 가져와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품평을 하고 댓글로 반응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아침에 사람들이 거의 하루 일과처럼 하더라고요. 어떨 때 보면은 꼭 기독교인들이 큐티를 하듯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듯이 요즘 사람들은 뉴스를 가지고 아침에 큐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 때가 있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으면은 이제 요즘에 주모를 찾으면서 아침부터 취한다 뭐 이러고 또 자기 입맛에 안 맞는 기사가 있으면 가져와 가지고 이제 기레기들이 이런 기사를 오늘 또 썼구나. 오늘도 기레기들이 기레기 짓을 했다. 이렇게 이제 욕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성경 큐티하고 뉴스 큐티가 다른 점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좀 우리 생각을 좀 내려놓을 생각을 하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또 성경에 뭔가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요즘에는 뉴스를 읽는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뭐 새로운 소식이나 새로운 생각을 접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투영해서 오히려 그걸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뉴스를 읽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유를 이제 제가 몇 가지로 좀 설명을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문제가 뭐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실 문제인데 이제 언론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화면에 주진영 씨의 그 인터뷰 화면을 띄워놨는데요. 투표하기 며칠 전에 김용민 씨가 하는 그 유튜브에 주진영 씨가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를 제가 들어보니까 주진영 씨가 아시다시피 이제 월드뱅크나 하나증권 이런 데서 일하신 경제 전문가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얘기하기를 왜 내가 정치를 뛰어들었나 설명하면서 그 민주당이 경제 현상을 너무 단순하게 보더라. 자본과 노동이 대립하고 있는 어떤 투쟁의 장이다. 경제는 이렇게 보는 거는 이제 경제 전문가인 내가 보기에는 경제를 너무 단순하게 너무 납작하게 이해하는 거다. 경제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으로 움직인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 개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자기가 보기에는 경제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정치 권력 그리고 언론 때문이다. 그리고 언론이 왜 그 중에서 이제 문제냐면은 언론들이 자신의 광고주가 되거나 스폰서가 되어주는 대기업 그리고 자신들한테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제 권력, 정치 권력 이런 그 힘들에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한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하면은 경제 문제점을 짚어주면서 경제 개혁이 될 수 있는데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검찰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경제 개혁도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정치에 이렇게 끼어들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참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그 주진영 씨가 하는 얘기 역시도 그 검찰이나 언론을 너무 납작하게 너무 단순하게 파악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대한민국 경제를 재벌이 이익을 독점하고 노동자들이 거기에 저항하고 있는 이런 구도로 설명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너무 단순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언론 문제 역시도 재벌이 광고 주고 언론 사주가 그들과 이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 개혁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 역시도 너무 지나친 단순화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핵심적인 문제인 것은 맞는데 언론의 문제 역시도 훨씬 더 다양한 결이 있고 또 그걸 또 잘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언론의 변화라든지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정말 모든 것이라면은 한국 언론이 그동안 한국 사회 변화에 끼친 영향 이런 것을 제대로 설명할 길이 좀 없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최근에 우리가 겪었던 박근혜 탄핵 사건 이때 뭐 언론들이 뭐 JTBC를 비롯해서 뭐 그게 TV조선도 있었고요. 한겨레 신문, 조선일보 이런 언론들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었는데 이게 그 구조적인 문제만 생각하면은 어떻게 언론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 설명할 길이 없어지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1987년에 개헌 당시 했던 언론의 역할이라든지 또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1960년 4.19 혁명 때 언론이 한 역할 이런 거를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문제들은 이런 사건들은 사실은 언론이 굉장히 예외적으로 한 거고 그때 언론하고 지금은 또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외적인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이 사건들을 비롯해서 뭐 여러 크고 작은 일들이 한국 사회 변화에 중대하고 심대한 사건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외라고만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언론과 지금의 언론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1987년의 동아일보하고 지금의 동아일보 사주가 똑같거든요. 박근혜 때의 JTBC하고 지금의 JTBC도 사주도 똑같고 뭐 물론 앵커는 바뀌었지만 대기업이 주요 광고주인 점도 똑같고 합니다. 저는 구조적인 요인이 핵심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런 구조 속에서도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언론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도록 왜곡시키는 몇 가지 사항을 함께 살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핑계 삼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이제 역사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팬덤 요 세 가지인데요. 먼저 그 역사적인 요인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근대 언론이 독립운동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최초의 한글 신문 제호가 독립신문이었고 민족의 목소리를 낸다 이런 것이었죠. 또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창간된 것도 1919년에 3.1운동 이후 민족의 심정을 대변할 언론 기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출범을 했던 거고요. 또 1989년 88년 창간된 한겨레 신문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몸담고 있는 국민일보 역시도 87년 이후에 그런 어떤 민주화 열기 속에서 창간됐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사회에서 대중이 언론에게 요청하는 것은 예전에도 그랬고 역사적으로 지금까지도 어떤 지사적인 저널리즘을 되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민족 독립이나 민주화, 지금 같으면 뭐 기득권 세력의 개혁 이런 것을 바라는 자신의 심정을 언론이 좀 대변해주고 언론이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심정이 굉장히 큽니다. 이번 선거에 현대의 산업화 혹은 이제 상업화된 미디어는 사실은 그런 지사적인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현대 저널리즘은 지사적인 저널리즘이나 정파적인 저널리즘이 아니고 사실은 객관주의 저널리즘, 팩트 체크 이런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매스 미디어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사업체가 돼 있고 이것이 뭐 정부 기관도 아니고 공익기관도 아니고 상업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 다양화된 대중을 상대로 이제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상품을 팔아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욕구에만 기댈 수가 없는 토대에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성을 최대화해서 지속 가능하게 언론사가 경영을 하려고 하면은 지사적인 저널리즘이 아니고 객관적인 저널리즘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뭐 19세기, 20세기 초부터 시작된 거고요. 한국의 미디어 산업도 사실은 제 생각에는 1987년 이후 적어도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에는 이런 좀 객관적인 저널리즘을 추구하면서 발전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뭐 여러분하고 제가 다 알다시피 한국의 대부분의 언론들은 어느 정파의 편에 서 있는 경향이 강하고 지금도 오히려 그런 경향이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게 좀 후진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한국 주류 미디어의 저널리즘을 살펴보면은 그런 좀 예전에 지사적인 저널리즘이 약간 왜곡된 형태의 어떤 정파적 저널리즘으로 남아있고, 또 상업적인 토대에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뭐 객관주의, 뭐 객관성, 중립성 이런 걸 강조하는 저널리즘도 표방하고 있고, 이런 두 가지가 막 뒤섞여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언론 이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언론이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에는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객관적이라는 명목으로 사실만 단순하게 보도하고, 그래서 이제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욕을 먹고요. 또 어떨 때는 언론이 좀 중립적이어야 되고 객관적인 모습을 지켜야 되는데, 특히 예를 들자면 요건 이제 선거 같은 경우가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더 이제 중립적이고 오히려 더 심층적인 보도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너무 쉽게 이제 정파적인 저널리즘으로 흘러가 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또 이제 오히려 너무 정파적이라고 욕을 먹게 되고, 이런 것이 쌓이다 보니까 너무 그 두 가지 흐름, 객관적인 저널리즘 그리고 정파적인 저널리즘이 뒤섞여 가지고 언론의 불신을 더 키우고 있다, 이런 걸 이제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고요. 또 여기에 그러면 한국이 왜 객관적인 저널리즘을 좀 더 이제 심층적이고 탐사보도하는 그런 저널리즘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나 할 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인 환경적인 요인이 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그 한국의 언론들이 사실은 좀 우왕좌왕하면서도 객관주의 저널리즘, 뭐 심층 취재 이런 것을 조금씩은 그래도 발전시켜 왔었거든요. 발전시켜 오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퀄리티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보다는 조금 뒤처진 면이 있겠지만 그랬는데,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 바로 이제 온라인화입니다. 저널리즘의 온라인화. 이게 이제 2000년대부터 벌어졌는데, 이 저널리즘의 온라인화가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온라인화의 변화를 가장 먼저 겪은 산업 분야가 바로 뉴스, 저널리즘 분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신문 저널리즘이죠. 이게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방송으로까지 확산됐고, 또 언론만 아니라 뭐 유통, 통신, 정치, 뭐 사회 각계를 다 변화시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벌어지는 코로나19 사태는 이게 급기야는 교회까지도 교회의 온라인화 이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각설하고 저널리즘의 온라인화로 생겨난 변화를 저는 이제 두 가지 모형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단선적인 저널리즘 모형인데요. 이게 이제 온라인화 이전의 전통적인 저널리즘 모형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매스미디어가 역할을 하느냐, 이걸 이제 모델로 만든 건데요. 제일 이쪽에 정보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소스거든요. 소스. 이게 송신기라고 하는, 이게 정보원에서 이제 메시지 뉴스를 만드는 거죠. 뭔가 뉴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채널입니다. 채널. 채널을 통해서 이제 그 신문이든지 방송이든지 통해 가지고 독자나
시청자한테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리시버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SMCR이라고 하는 이제 흐름으로 뉴스가 전달된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SMCRE라고 하는 모형인데 마지막에 E는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효과가 일어난다 하는 이제 그런 E입니다. SMCR이라고 하는 모형으로 언론이 작동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S에서 시작해가지고 R로 흘러가는 단선적인 선으로 표현이 됐지만은 사실은 이제 극소수의 채널을 통해서 여러 명의 리시버가 있는 거죠. 이 하나의 채널이 여러 명의 리시버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이 채널이 가지는 효과가 굉장히 크고 그것이 이제 언론의 권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전에 저널리즘을 표현하는데요. 이런 시대를 이제 매스 커뮤니케이션 시대라고 우리가 이제 부를 수 있는데 그 시대를 상징하는 사건이 이게 이제 BBC 라디오에서 있었던 우주전쟁 사건입니다. 이게 1938년하고 1968년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이걸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라디오에서 이제 그 오선 홀스의 이 우주전쟁이라고 하는 소설을 가지고 라디오 드라마로 만들었는데 드라마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 뉴스 형식으로 했어요. 밤에 드라마 방송 시간에 갑자기 긴급 속보입니다. 화성인이 지구를 뉴욕에 침공했습니다. 지금 뉴욕이 불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뉴스 형식으로 이 우주 전쟁을 드라마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를 듣던 사람들이 이 뉴스 속보 형식으로 전해지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진짜 실제 상황인 줄 알고 다 집에서 나와가지고 다 탈출하는 거예요. 이게 1938년과 1968년 두 차례 다 굉장한 소동을 일으켰는데 특히 1968년에는 이제 이것은 소설이고 드라마다 절대 진짜가 아니다라고 미리 예고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음날 지역신문이 화성인이 왔다고 진짜 보도를 하기도 하고 그때 이제 캐나다 군대가 미국 국경까지 출동하는 그런 소동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미디어 효과를 탄환 효과라고 하는데요. 마치 총알처럼 강력하게 매스미디어가 쏘는 메시지가 대중한테 효과를 일으킨다는 거죠. 대중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사형 저널리즘이나 혹은 이제 객관주의 저널리즘 이런 걸 요구하는 이유도 사실은 이런 이제 단선적인 모형, 총알 효과 모형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매스미디어는 그만큼 영향력이 크고 또 한쪽에서 대중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책임감은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을 충실하게 확인해서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책임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 것도 다 이제 사회적인 효과가 크고 한번 메시지를 쏘면은 돌이키기 힘들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로 이제 언론 환경이 변화하고 또 다양한 시각이 나오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언론의 작용 방식을 설명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모형은 이제 중효과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 그림에서 지금 요쪽에 있는 이건데요. 그 왼쪽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탄환 효과 이론을 좀 더 이제 다선적으로 설명한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과거의 매스미디어 시대였다면은 온라인 시대에는 여기에 신문이라든지 방송이 있는데 이것이 대중에게 곧바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각 사람이 속해 있는 이런 이제 소규모 커뮤니티를 거쳐가지고 간접적으로 전달된다. 그래서
대중매체의 영향력은 직접적인 것이 아니고 한 단계 거쳐서 간다고 하는 2단계 흐름 모형. 이게 지금의 어떤 온라인 시대의 저널리즘 효과를 설명하는 모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국민일보가 최근에 이제 N번방 사건을 보도했는데요. 근데 N번방 사건이 처음 보도됐을 때 이 사건을 국민일보 신문이나 아니면은 뭐 포털의 뉴스면이나 이걸 통해 가지고 접한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뭐 다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뉴스를 보고 접한 이 뉴스를 접하고 좀 분개한 사람들, 화가 난 사람들은 이 뉴스를 또 다른 사람들한테 각자 퍼나르는 거죠. 저도 사실은 이 뉴스가 처음 우리 신문에 보도됐을 때는 제목만 보고 너무 끔찍해가지고 기사를 안 봤거든요. 근데 제가 있는 어떤 단톡방에서 어느 여자분이 이 기사 꼭 봐야 된다면서 국민일보 뉴스를 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 지금 자세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청와대 청원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뭐 진행됐고요. 이 2단계 흐름 모형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고립된 개인들 모형, 이 모형과 비교하면은 매스미디어가 일방적으로 대중들한테 자기 내용을 마음대로 전달하는 그런 문제점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매스미디어가 장난치는 걸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죠. 또 반대로 또 매스미디어 내용이 고립된 개인들한테만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이들에게 이제 매스미디어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제 개개인이 다 이제 스마트폰 들고 있는 이런 시대에는 더 빨리 이제 뉴스가 전달되는 거죠. N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 단톡방에 퍼온 분은 딸을 가진 사람들은 무조건 이 기사 다 보고 청와대 청원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비분관계한 메시지하고 같이 저한테 전달을 했거든요. 단톡방에. 국민일보 보도만으로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는 오히려 힘들었죠. 이런 이제 단톡방이라든지 그런 커뮤니티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과가 커졌던 거죠. 근데 단점을 생각하면은 매스미디어의 내용이 이 중간에 의견 지도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거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왜곡돼서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가짜뉴스 문제인데요. 신문이나 방송은 사실 그 뉴스를 하나하나의 꼭지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패키지로 뉴스를 전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총선 결과를 보도하는 신문이면은 아침에 일면에다가 이제 어느 당이 몇 석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보도하고, 뭐 그 다음 면에는 각 지역별로 어떻게 됐는지, 또 그 다음 면에는 뭐 당선된 사람, 낙선된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각 당의 반응, 그 뒤에 뭐 칼럼, 사설 이렇게 쭉 하나의 패키지로 총선을 보도하는데, 텔레비전 뉴스도 마찬가지로 뭐 8시 뉴스나 9시 뉴스가 되면은 첫 곡제부터 쭉쭉쭉쭉 이렇게 총선 보도가 이어지는 게 하나의 사실은 패키지잖아요. 그런데 이 카톡이나 누가 퍼온 걸로 이제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은 그런 패키지 중에서 사람이 퍼온 것 하나 그것만 보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총선 결과를 보도하는데 그 중에서 한 4면이나 5면쯤에 뭐 각 당의 반응, 여당과 야당의 반응, 소수 정당의 반응 이렇게 이제 각 꼭지가 있으면 그 꼭지 중에 하나를 딱 가져와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단톡방에 소개한단 말이에요. 단톡방에 소개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람이 코멘트를 덧붙이기를 참 이 기자는 미래통합당이 이번에 선거에 진 게 굉장히 슬픈 모양이다. 아직도 기레기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코멘트를 덧붙일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그 기사는 여러 기사 중에 한 꼭지고 그 기사를 쓴 기자는 미래통합당 출입하는 기자이고 자기가 담당한 기사가 그거기 때문에 그 기사를 쓴 건데, 이제 그런 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죠. 패키지가 아니고 하나의 그 단편적인 기사를 전달될 때는. 그리고 여기 페이스북에 가면은 좋아요 누를 때 이런 좋아요도 있고 하트도 있고 화나요, 멋져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뉴스와 같이 이런 이모티콘이나 코멘트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게 처음 뉴스를 발신하는 기자나 뉴스 소스의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그 기사를 전달하는 중간에 이 의견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덧붙이냐에 따라서 그런 감정을 가지고 기사가 읽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또 이제 기자들의 의도나 아니면은 처음 이제 소스의 의도는 좀 왜곡되고 중간에 이제 전달한 기자들이 더 이제 욕을 먹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이제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뭐 정당한 비판을 뭐 받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팬덤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앞에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이론적인 근거가 있었다면은 이 얘기는 이제 저의 굉장히 좀 주관적인 주장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지금까지 이제 두 명한테 얘기를 해봤는데요. 한 명은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언론학과 교수고요. 한 명은 팩트 체크하는 그 저널리스트한테 제가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을 설명을 해봤는데 그 대학 교수의 반응은 야, 이 김지방 기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음모론에 빠져 있구나 이런 반응이었고 그 저널리스트의 반응은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팩트 아니냐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굉장히 인식 차이가 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경우는 가난한 조중동이다. 몽둥이가 답이다. 이런 이 문구나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 저기 한 번씩은 보셨을 텐데요. 이 문구가 등장한 시기가 언제였냐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 아니면 뭐 직전 그때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걸 보고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앞에서도 뭐 잠깐 나왔지만은 박근혜 정권이 탄핵당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데 저는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언론이 그 전에 이제 세월호 사건이나 다른 일들을 제대로 보도하지 못해가지고 기레기라는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래도 이번 일을 통해서 언론이 어느 정도는 신뢰를 조금 더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신뢰를 잘 지켜가고 좀 더 쌓아가면은 언론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뜻밖에도 이제 한경우는 가난한 조중동이다. 이러면서 언론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사건뿐만이 아니고 한겨레가 굉장히 이제 비판을 받았던 게 정권 초기에요. 김정숙 여사를 김정숙 씨라고 불러가지고 아니 이 한겨레가 과거에는 안 그러더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가지고는 그 영부인도 아니고 여사도 아니고 씨라고 부른다. 이 얘들아 이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비난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물론 이제 오해인데 아무리 오해라고 한겨레 기자들이 설명을 하고 뭐 다른 기자들까지도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느 정도 뭐 오해도 있지만 오해가 계속 작동되는 데에는 어떤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뒤에 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 중국에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는데 그때 이제 기자가 중국 경호원한테 이제 폭행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사람들은 이제 이 사진 기자를 되게 욕을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충격 굉장히 놀랐습니다. 앞뒤 사정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중국 경호원들이 굉장히 권위적으로 무례하게 한 것이 틀림없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기자를 욕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기자를 욕했느냐 하면은 그 뒤에 의도는, 뜻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좀 좋은 외교 성과도 거두고 긍정적인 보도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 기자 폭행 사건 때문에 이 다른 것들 다 파묻혀버리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기자들은 좀 조용히 하라는 식으로 이런 기자한테 화살이 가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좀 그 뜻은 이해도 되지만 좀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그 비난의 그 언론을 향해서 그런 비난이 계속 이어질까? 그것도 부당한, 물론 이제 정당한 비난도 많이 있습니다만 부당한 비난들이 있고, 뭐 조중동뿐만 아니라 한겨레, 경향신문, 뭐 오마이뉴스, 이런 진보적이라고 하는 언론까지도 우리가 믿어서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하면서 언론 전체를 불신하게 될까? 저는 이게 좀 언론 기자들의 모습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뭐 2단계 모형, 온라인 저널리즘의 온라인화, 파편화,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굉장히 왜곡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왜곡은 꼭 오해뿐만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언론 불신을 좀 조장해가지고 사실 이상으로 조장해서 좀 불신을 오히려 더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이런 의심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일부러 그런 불신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하면은, 이제 그것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제 불신을 조장하는 거잖아요. 누가 이익을 얻는 사람들일까 생각하면은, 뭐, 좀 이게 그때부터 이제 음모론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 찾아가지고 뭐 규탄하고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래도 기자의 입장에서는 언론이 지금 파편화되고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반성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심층적으로, 더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뉴스를 전달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을 더 고민하고,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나 이런 변화들을 좀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이제 기자들이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요. 이거 좀 너무 길어졌는데, 언론 불신을 조장해서 시민사회가 얻는 이득도 물론 있습니다. 언론이 스스로 위기감을 느끼고 변화하려면은 대중들한테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아야지 그런 이제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겠죠. 또 최근에 BBC가 한국판 만들면서 사람들이 외신에 이전보다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것도 한국 언론에게는 좀 이제 변화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매일 아침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또 유튜브에 언론을 비난하는 내용이 올라오는데요. 오늘도 기레기가 기레기 짓을 했다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기사 내용에 따라서 주모를 부르기도 하고, 그게 사실은 언론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세상을 보는 창이 되기 전에 세상을 향해서 쏟아지는 의견을 받아내는 통이 되는 것, 그게 이제 언론의 사회적 역할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 언론이 많이 부족하지만은 제가 오늘 이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한테 바라는 것은 무조건 불신하기보다는 급변하는 이 미디어 환경 속에서 전통적인 저널리즘이 붕괴하고 또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데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지체 현상 중에 있다. 그리고 독자들 역시도 언론의 진위를 참 파악하기에는 쉽지 않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와 여유를 가지고 언론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